중국은 향후 농업국가 되어야 합니다. 인권, 자연환경, 공기오염 무시하는 중국의 산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공기오염과 자연환경에 문제가 된다면 기술 개발을 해야죠. 더러운 배신자 독수리. 우리도 한국이 이득인 부분만 선택하고 손해는 거절해야 합니다. 미국 놈들 욕심은 그득한데 소화할 능력은 안 되고, 습근평이나 바이든 다 똑같은 놈이다 둘 다 버리고 자주 국방하자. 한국 첨단 산업은 중국, 미국이 공짜로 처먹으려고 한다. 이참에 두 나라 교육시킵시다. 하을 우린 결국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양아치 도둑놈과 생양아치 도둑놈 중 누굴 선택할까요? 주위의 그놈들 국민들을 바라보세요. 삼성이 꺼내든 히든카드마저 미국의 가로막힐 위험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양아치 짓에 대응해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인수를 진행 중이지만 미국이 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국으로. 중국이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이 집중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 숟가락을 꽂으려는 어설픈 액션을 취하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자국 내 중국 기업의 침투를 막고 전기차 등 중국의 첨단 산업을 억누르려고 반도체 지원법과 IRA법 등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 때문에 오히려 한국 기업자들에게 불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마저 미국이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힐 거란 전문가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이나 온정이 없다고 하지만 동맹을 넘어선 혈맹인 대한민국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볼모로 잡는 것은 미국이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멈출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고를 잘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사회는 미국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이 날뛰기 시작하면 레드카드는커녕 누가 제대로 함의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근 IRA 법안 등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면서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을 독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미국이 날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망나니지 때문에 첨단 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권모술수입니다. 현재 미국은 무작정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명목 아래에 우방국들을 끌어들여 겉으로는 결속력을 다지는 것처럼 보이려는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이른바 칩4 동맹 등을 결성해 중국을 배제하고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칩4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까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MSP라고도 하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는 한국을 비롯해 11개국이 참가했고 브라질 등 자원이 풍부한 8개국도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들이 꼭 필요한데 지금 이 광물들은 대부분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독단적 입김에 벗어나자는 것도 밀리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 질서에서 튕겨나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때 찾아올지도 모르는 보복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예시도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과거 80년대 일본은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미쓰비시가 뉴욕의 명물인 록펠러 센터를 매입하고 소니가 메이저 영화사인 컬럼비아 영화사를 인수할 정도로 일본은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요구했고 이후 일본은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보았는데요. 그 영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한국도 결코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삼성과 현대 등의 국내 글로벌 기업인데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국내에서만 제조했지만 IRA 법안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내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대는
새 전기차 공장은 기아 미국 생산리에 들어서면서 엘라베마주에 6조 원이 미국 조지마에 공장 건설을 결정했지만 완공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어서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도 문제가 됩니다. IRA 법만에는 중국 등 우려국과의 원료나 부품이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조항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반도체 또는 전기용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 히토류 리튬, 니켈 등은 중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련에 있어서는 그 의존도가 더욱 높습니다. 사실 미국과 호주에도 히토류는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지만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상담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벌 수 있다면 환경보호 인권 양심 상도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중국의 광물 생산과 재련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이라 중국이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원료 설계 디자인 설비, 조립 생산 공급 같은 분업 구조는 단기적으로 변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는 제조 단가가 낮아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이 담보된다는 조건으로 최대한 싼 가격의 원료나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료 설계, 설비 제조 등에서 국산화 100%라고 하면 듣기야 좋겠지만 가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지에서 원료나 부품을 들여오는 것인데요. 반도체나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에서 원료가 되는 광물을 꽉 틀어지고 있는 중국을 배제한다면 그 원료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발전을 위해 360조에 달하는 엄청난 지원을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주춤거리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진다면 그 빈자리를 중국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대만의 TSMC 등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비하면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냥 무시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서서히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지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예측도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이나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기업을 지원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지만 결국 한국만 서리를 맞고 중국만 키워주며 미국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쓰잘머리 없는 법안으로 민폐를 끼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제조업 육성을 내세우며 중국 견제라는 속내를 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IRA 법안에 서명한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익이 없다면 법안을 발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텐데 당장 눈앞에 이익만 좇는 것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잘못된 판단으로 KT, 나중에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긴 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글로벌 기업 삼성이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히든카드를 내놓을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설계기업 ARM 인수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인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ARM 인수를 제의할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 ARM은 다수의 설계 특허를 확보한 기업으로지 만약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는 데 성공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전자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 해 영업이익만 해도 1조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미국의 행보를 보면 삼성의 ARM 인수가 수월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이중적 태도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칩4 동맹으로 한국, 대만, 일본을 끌어들인 동시에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양분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삼성이 ARM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 삼성의 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려는 미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삼성의 ARM 인수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퀄컴이나 인텔 같은 미국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ARM 인수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컨소시엄에 미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국 정부도 삼성의 ARM 인수를 막을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컨소시엄은 아니지만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탄생한 기업입니다. 과거 LG반도체가 현대반도체에 인수되면서 하이닉스가 됐고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세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 삼성의 컨소시엄 전략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등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은 국내에서 많은 비판도 받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며 세계 제1의 기업을 자랑하던 일본의 소니와 핀란드의 노키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거짓말처럼 추락해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린 전례가 있듯이 우리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력과 세계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잃는다면 그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소니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성장한 것처럼 현명한 판단을 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면서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직 공산당 교수가 시진핑에 대해 충격적인 비밀을 풀어놓으면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시진핑의 치명적인 약점이 만천하에 공개된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시진핑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3연임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애국심 고취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번 폭로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중국의 상황과 폭로된 시진핑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가혹한 봉쇄 정책과 미여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로 갈 곳을 잃은 첩첩산중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증하는 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중국 내 산업 경기마저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은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에 직면한 상태로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도 가세하면서 암울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침체하면서 현재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베팅하면서 경제 동력을 다시금 회복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 정부가 작년에 했던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디폴트에 부닥쳤고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 위기가 번졌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얼마 전 중국 당국은 새 주택 구매 때 개인소득세 환급생의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모기지 금리 하한선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조치를 부랴부랴 내놓았습니다. 즉 중국식 성장 모델이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생각과 달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비관적으로 심지어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최악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또 개발업자들의 급격한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국 부동산 위기는 이제 지방정부의 금융위기로까지 번지면서 중국식 성장 모델이 끝났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부동산 시장 폭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 경제 위기의 전조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인한 투자 부진, 막대한 국가부채가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성장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부동산 시장마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의 늪으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중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시진핑은 사면임을 확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 3연임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시진핑의 사면임을 위한 우상화 작업이 한창인데 당대회를 코앞에 둔 최근엔 순국 선열을 기리며 애국심 고취에 나섰습니다. CCTV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추모 행사에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인민영웅들을 기리는 모습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이곳에는 인민영웅은 천추의 길이 빛난다라는 마오쩌둥의 글이 새겨져 있어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이뿐 아니라 CCTV는 이달부터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선전하는 특집물을 방영 중입니다. 중국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CCTV는 이달 10일까지 뉴스 채널 황금 시간대에 매회 12분, 총 15부작으로 제작된 특집물 위투광을 하루 2편씩 방영하고 국방군사 채널을 통해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집물은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체계적으로 전파할 목적으로 제작됐는데 투광은 중국 주요 뉴스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에도 게시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얼마 전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역사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역사 결의를 채택한 건 무려 40년 만에 드문 일이라 중국에서 시진핑의 우상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역사 결의에서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라고 찬양하며 시진핑의 우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중국의 사상교육 시진핑의 사회주의 사상을 담은 교과서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진핑의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초등학교 교과서로 보이는 사진이 뜨겁게 퍼졌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은 사상 무장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에 시진핑 사상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는데 교과서 곳곳에는 시진핑의 사진이 큼직하게 실렸습니다. 우리 성장하게 해주신 시진핑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시진핑이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진이 대부분이고 시 주석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시진핑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너무나도 노골화 하는 중국의 행태는 마치 북한과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중국 관영 매체는 시진핑이 젊은 시절 밀 100kg을 메고 5km 산길을 갔다는 일화를 전하는 등 한 차례 우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2017년에도 CCTV는 문화대혁명 당시 시진핑의 하방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 이초심을 전국에 방영해 시진핑 1인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가 방영했던 시점은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사상을 당장과 헌법에 넣기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었던 때였습니다. 이렇듯 시진핑은 우상화 작업과 권력 집중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다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있을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사면임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들어 1인 독주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진핑 우상화는 한창이지만 사실 중국 내에는 시진핑의 사면임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런 비판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 비판적인 예술가 지평은 9월 하순 공안 당국으로부터 베이징 집을 떠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지평은 중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다른 활동가도 같은 명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SNS나 커뮤니티에 시진핑이라는 이름만 올려도 포스트나 글이 바로 삭제됩니다. 온라인 메신저에서 시진핑을 언급하면 플랫폼 운영자의 경고, 메시지가 들어온다는데요. 일상적인 소통의 언로조차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른 한쪽으로 시진핑은
부패 혐의를 내세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라인의 공안 책임자였던 푸정화 전 사법부장의 숙청은 물론 올해 들어 숙청된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는 3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직자들이 시진핑의 사면임에 반기를 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시진핑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중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출신인 아이샤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시진핑의 약점이라는 장문의 기고문을 내면서 시진핑의 이면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는 시 주석을 마오쩌둥의 충실한 학생으로 평가하면서 오만과 허영, 고집, 열등의식, 낮은 교육 수준 등을